베리디안 다이내믹스, 메리디안 다이나믹스의 사옥은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중심부에 서 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이었다. 건물 내부는 그 외관보다 더욱 차가웠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흰색 벽, 희미한 서버 소음만이 흐르는 정적의 복도, 그리고 모든 표면을 날카롭게 비추는 LED 조명까지. 직원들은 마치 거대한 실험실 안의 자동 인형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은 이 제국의 지배자, 권태민 대표의 연장선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몸에 잘 맞지 않는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이 차가운 공간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신입사원 특유의 긴장감과 어설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눈은 건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대신 CCTV의 사각지대와 환기구의 위치, 직원들의 출입카드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6개월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가스 누출 사고. 회사 측은 그녀의 오빠이자 베리디안의 천재 연구원이었던 이현우의 죽음을 그렇게 발표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너무나 깨끗했고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수연의 임무는 그 완벽한 보고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공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움직임과 소음이 멎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새하얀 맞춤 정장에 얇은 검은색 장갑을 낀 권태민이 나타났다. 그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정면만을 응시한 채 걸어왔다. 직원들은 마치 태양을 피하듯 시선을 내리깔고 허리를 숙였다. 그는 만질 수 없는 권위와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차가운 혐오감을 뿜어냈다. 자수성가한 천재, 그리고 누구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지독한 결벽증 환자. 그것이 세상이 아는 권태민이었다. 수연은 다른 직원들처럼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저 남자가 바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열쇠를 쥔 인물이었다. 저 철옹성 같은 남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진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바로 그 순간 건물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화재 발생 모든 직원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음성과 함께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잘 훈련된 질서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상구를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다. 수연은 인파에 휩쓸려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전직 NIS 요원이었다. 이런 혼란은 익숙했지만 어설픈 신입사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지금은 꼼짝없이 파도에 휩쓸리는 조약돌 신세였다. 권태민 역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반대편에서 인파를 거슬러 이동하고 있었다. 좁은 복도에서 두 개의 흐름이 충돌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수연을 강하게 밀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가 쓰러진 방향은 정확히 권태민의 앞이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수연의 몸이 그의 몸에 부딪혔다. 그의 장갑 낀 손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그의 입술에 그대로 닿았다. 시간이 멈췄다. 수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비명, 폭력적인 밀침, 혹은 이 회사에서의 종말.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경호원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작 권태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경보음은 여전히 시끄럽게 울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고 있었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작은 공간만큼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공황에 빠지지도 역겨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절대적인 충격 속에 완전히 정지해 있었다. 수연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나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묘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장갑 낀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다. 마치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확인하려는 듯이. 충격에서 벗어난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둘러싸고 비상구 쪽으로 그를 호위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심장은 수치심과 함께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끔찍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부로 해고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단순히 회사의 금기를 깬 것이 아니라 권태민이라는 남자가 30년 넘게 쌓아온 세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이 자신의 위험한 임무에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날 밤 권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있었다. 베리디안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공간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순백의 요새였다. 낮의 화재 경보는 결국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낮에 CCTV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프레임 단위로 슬로우 모션으로 혼란스러운 인파, 겁에 질린 얼굴들, 그리고 그를 향해 쓰러지던 한 여자, 이수연. 그는 그녀의 얼굴, 놀란 눈,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 닿았던 그 찰나의 순간을 확대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반응을 분석했다. 메스꺼움도, 식은땀도, 숨막히는 공황 발작도 없었다. 30년 넘게 그를 지배해온 접촉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와 공포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온기와 함께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생경한 정기적 충격이 있었다. 그의 과도하게 이성적인 두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변수. 이 미지의 변수는 그가 평생 느껴온 공포보다 더욱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나타난 유일한 오류. 그는 이수연이라는 변수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인사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평범한 대학. 그저 그런 경력, 눈에 띄지 않는 배경. 모든 것이 평범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왜 그녀인가? 그녀의 무엇이 다른가? 신체적 화학 반응의 차이인가? 심리적 프로파일의 문제인가? 그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학적 난제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 변수는 통제된 환경 안에 있어야 했다. 그의 환경 안에. 다음 날 아침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전략기획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어제 대표 앞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어설픈 신입사원 이수연이 인사팀의 호출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해고를 직감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수연 씨, 대표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 수석 비서실로 발령되셨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녀는 경험 부족을 핑계로 거절하려 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중책을 맡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입사 이틀째인걸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이수연 씨,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거절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소문과 질투로 들끓었다. 직원들은 그녀가 어떤 수로 철옹성 같던 대표를 홀렸는지 수군거렸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회사 전체에 적이자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얼떨결에 그녀는 건물 최상층 대표의 전용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건물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욱 묵윤실에 가까웠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새 책상은 그의 집무실 바로 앞, 마치 유리 상자 안에 또 다른 유리 상자 같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현미경 아래 놓인 실험체 신세가 된 기분이었다. 권태민이 그녀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방은 거대했고 텅 비어 있었으며 온통 흰색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 씨, 그는 그녀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지만 내용은 모호했다. 대부분은 그저 항상 그의 곁에서 대기하라는 것뿐이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고 분석적이었으며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어제의 사고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는 반복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가 내포한 의미는 명확하고 끔찍하며 지독하게 기이했다. 그는 연애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학적 샘플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머리를 굴렸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가 미쳤거나 혹은 이것이 어떤 정교한 시험이거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이 미치광이의 집착이야말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 동참해야만 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신입사원의 순종적인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계산적인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가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조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미치광이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이수연의 새 직장은 초현실적인 연극 무대와 같았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권태민의 멸균된 스케줄을 정리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필터링하며 영양 페이스트로 만들어진 그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의 집요하고 분석적인 시선 아래 그저 존재하는 것이었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그녀가 비서로 온 첫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권태민의 접근 방식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고 임상 실험처럼 기괴했다. 첫 번째 시도.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손에는 피부의 정의 반응을 측정하는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수연 씨, 피실험자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했다. 초기 조건을 재현하도록 키스하라는 의미였다. 수연은 빠른 속도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는 척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디며 손에 들고 있던 정수기 물컵을 장치 위로 쏟았다. 파직 소리와 함께 장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과장되게 놀라며 사과를 연발했다. 어머나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덜렁거려서. 그는 좌절했지만 그녀의 실수를 탓할 수는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두 번째 시도. 며칠 뒤 그는 집무실의 공기질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바로 앞에 세우고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는 모니터를 주시했다. 호흡 간의 밀입자 교환을 분석해야 한다. 그가 분석을 핑계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 수연은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에
격렬한 재채기를 터뜨렸다. 애취 결벽증이 있는 그에게는 생화학 테러와도 같은 공격이었다. 그는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미친 실험을 막아내는 동안 수연은 자신의 진짜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책상은 최상층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권태민이 물론 화상으로 회의에 들어간 짧은 틈을 타.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오빠, 이현우의 과거 프로젝트 파일에 접근을 시도했다. 예상대로 파일은 최고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은 균열 하나를 발견했다. 방문객 기록. 오빠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밤 연구구역에 예정에 없던 출입 기록이 하나 있었다. 최 실장, 베리디안의 보안 총책임자. 최 실장은 무균실 같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전직 군인 출신인 그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수연의 갑작스러운 승진을 극도의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세간에 떠도는 대표를 홀린 요부 따위의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훨씬 더 위험한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보고를 핑계로 최상층에 올라와 수연의 책상에 접근했다. 이수연 비서라고 했나? 그는 그녀의 명패를 보며 무심하게 말을 걸었다. 이현우 연구원 동생이라지. 참 유능한 친구였는데 안타까운 사고였어. 그의 목소리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반응을 탐색하는 얼음 조각 같았다.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로 감정을 통제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을 연기했다. 네, 오빠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지만 최 실장의 눈에 떠오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연은 판을 뒤집어야 했다. 그녀는 권태민이 자신의 충견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뒤 권태민의 또 다른 실험 시도 중에 그녀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슬쩍 화제를 던졌다. 아까 최 실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제게 오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그녀의 말에 권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편집증적인 그에게 이것은 허가되지 않은 상호작용이었다. 자신의 보안 총책임자가 왜 자신의 변수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권태민과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사이에 박힌 작은 쐐기였다. 그날 밤 권태민이 펜트하우스로 퇴근한 지 한참 지난 후에야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아래 네트워크 포트에 직접 제작한 초소형 패킷 스니퍼 데이터 감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흐름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최 실장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고 내일이면 다시 권태민의 예측 불가능한 집착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괴물 사이에 갇혀 있었다. 이수연의 밤은 암호 해독과의 전쟁이었다. 그녀가 설치한 패킷 스니퍼가 잡아낸 데이터는 암호화의 여러 계층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의미 없는 신호의 나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패턴을 찾고 있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의미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권태민의 개인 서버에서 외부의 비공식 IP 주소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담긴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은 단 하나. 이카루스. 그 이름은 불길했다. 하늘을 향한 끝없는 야망과 비극적인 추락을 동시에 연상시켰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첫 번째 실마리였다. 한편 권태민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데이터 재현의 연이은 실패는 그의 이성적인 두뇌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키스를 요구하는 대신 그저 그녀를 가까이에 두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할 때도 그녀를 옆에 세워두었고 도시의 야경을 볼 때도 그녀가 뒤에 서 있기를 원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불안정한 세계를 안정시키는 진정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이런 행동은 노골적인 요구보다 수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대한 폭풍우가 도시를 덮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베리디안 타워의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 몇 초간 최상층은 완전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이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은 권태민의 굳건했던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수연은 집무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냉철한 포식자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NIS에서 배웠던 심리 안정 기법을 사용해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공황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그리고 가드가 내려간 그의 입에서 부서진 기억의 파편이 흘러나왔다. 어두웠어. 좁고 먼지 냄새, 모든 게 더러웠어. 어린 시절, 어둡고 더러운 공간에 갇혔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편린이었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의 타겟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곧바로 그런 감정을 느낀 자신을 혐오했다. 그는 여전히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 하지만 정전은 수연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다.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실장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상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짧은 틈을 이용해 최상층 네트워크의 이상 신호를 정밀 스캔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수연의 자리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데이터 이상 흐름을 포착했다. 아직 정체를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졌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건물의 보안이 눈에 띄게 삼엄해졌다. 청소부나 유지보수 직원으로 위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최상층을 배회했다. 최 실장이 나타나는 횟수도 잦아졌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수연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가 자신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전에 이카루스의 위치를 찾아내야만 했다. 수연은 권태민의 스케줄과 데이터 전송 기록을 교차 분석했다. 마침내 패턴을 찾아냈다. 데이터 전송은 항상 권태민이 인천 외곽의 황량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베리디안 자회사로 비공식 시차를 갈 때 이루어졌다. 그곳은 단순한 물류 창고로 위장되어 있었다. 여기가 틀림없었다. 비밀 실험실의 위치. 수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황량한 창고의 위성 지도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철옹성의 비밀스러운 문.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 열쇠 구멍을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최 실장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단계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수연은 최 실장의 감시망이 옥죄어 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초대가 필요했다. 권태민 스스로가 그녀를 비밀의 성역으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이성을 잃고 자신의 유일한 변수인 그녀에게 의존하게 만들 극단적인 상황이 필요했다. 계획은 위험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의 공포는 통제력의 상실과 직결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의 가장 사적인 영역, 그의 신체의 직접적인 통제 불능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영양 페이스트 식사에 레시피를 미세하게 조작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흔한 식물에서 추출한 무해하지만 가벼운 불안감과 감각 과민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화합물을 극소량 첨가했다. 그녀는 완벽한 비서의 얼굴로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몇 시간 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권태민은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집무실의 조명이 유난히 눈부셨고 서버의 소음은 머리를 쪼개는 듯했다. 그의 편집증이 극에 달했다. 자신의 성역 안에서 자신의 감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여긴 너무 자극이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통제된 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심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의 이성은 그녀의 제안에 맹목적으로 매달렸다. 절대적인 멸균, 절대적인 통제, 그의 집무실보다 더 안전한 곳. 그는 수연이 바라던 바로 그 결정을 내렸다. 차, 준비해. 인천으로 간다. 인천의 연구소로 가는 길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 실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감시했고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민은 뒷좌석에서 여전히 공황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은 수연의 차분한 존재감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 미묘한 권력의 이동을 최 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수연에 대한 그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황량한 창고에 도착했다. 최 실장이 위장된 벽을 열자 최첨단 지하 연구소로 이어지는 입구가 나타났다. 그곳은 본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권태민의 심장부였다. 이곳에 오자 그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권태민이 개인 안정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수연에게 짧은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물을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연구소를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메인 서버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한 터미널에서 이카루스크 프로젝트의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바이오 에너지원의 설계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다. 에너지는 격렬하게 요동쳤고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오빠의 죽음은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괴물 같은 에너지를 다루다 일어난 폭발 사고였을 것이다. 그녀는 LH 아카이브라고 이름 붙여진 하위 폴더를 발견했다. 이현우, 오빠의 파일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가 파일을 열려하자 강력한 양자 암호화 시스템이 그녀를 막아섰다. 생체 키가 필요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한 방식, 열쇠는 권태민. 그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리적인 그 무엇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지? 최 실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수연은 재빨리 화면의 무작위 진단 그래프를 가리켰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혹시 환경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지만
최 실장은 속지 않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수연은 적의 심장부에서 열쇠 없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은 바로 그녀의 목덜미에 차가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연구소에서 돌아온 후 이수연은 생체 키와 양자 암호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열쇠는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민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리적 매개체와 그의 실시간 생체 신호, 심장 박동, 홍채, 혹은 뇌파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컸다. 그것을 얻으려면 그가 자신의 개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야만 했다. 연구소에서의 사건 이후 권태민의 집착은 기묘한 의존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수연을 혼돈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로 여기는 듯했다. 수연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가장 사적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이전의 전략을 뒤집었다. 그를 안정시키는 대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무균 환경을 조성하여 역으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가 인간적인 변수인 그녀의 존재를 더욱 사적인 공간에서 찾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집무실을 먼지 한 톨 없이, 공기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걸러냈고 절대적인 침묵이 흐르게 했다. 이 완벽한 멸균 상태는 그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저녁 초조해하던 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내일은 펜트하우스로 출근하도록 그가 자신의 성역으로 그녀를 초대한 것이다. 다음 날 수연은 그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박물관 같은 광활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거실 겸 사무 공간의 중심에 그녀의 목표, 그의 개인 워크스테이션이 있었다. 그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갈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가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새 인터페이스를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화면에서 오직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UI 디자인의 결함을 발견한 척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 부분의 UX 흐름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담함과 관찰력에 흥미를 느낀 그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 지적하는 것을 허락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녀가 몸을 숙여 화면 근처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든 손을 움직일 때 그녀의 반지에 숨겨진 초소형 장치가 워크스테이션 주변의 무선 주파수를 스캔했다. 장치는 그의 스마트워치 실시간 심박수를 읽는 와 책상 위에 작은 흑요석, 큐브 물리적 키 구성 요소가 서버와 인증을 위해 신호를 주고받는 순간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포착했다. 데이터 전송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열쇠의 원시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필요한 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출입구에 서 있는 최 실장을 보았다. 그는 오늘 스케줄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 같았지만 그 눈에는 승리자의 빛이 감돌았다. 이수연 씨, 차 한잔 하시겠소?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차 세트가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다. 분위기가 급변했다. 권태민은 그녀가 지적한 UI 문제에 몰두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최 실장과 그녀의 대화는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냄새를 맡지. 쥐새끼 냄새. 그는 그녀가 몇 주 전부터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소에서의 사건, 그녀의 우연한 존재감. 그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미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는 원격으로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구를 잠갔다. 이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스를 향한 시험이기도 했다. 권태민이 자신의 보안보다 변수를 보호할 것인지 보려는 것이었다. 그때 최 실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느리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연을 보았다. 방금 인천연구소에서 이현우 연구원의 개인 사물함이 강제로 개방된 기록을 확인했소. 당신이 들어간 바로 그날에 그는 마침내 첫 번째 물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킷 안으로 손을 뻗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소. 이수연 씨, 한때 성역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잠긴 새장이 되었고 사냥꾼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소. 이수연 씨, 최 실장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손이 재킷 안에서 나오는 순간 수연은 몸을 날렸다. 그녀는 옆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발로 차 최 실장을 향해 미끄러뜨렸다.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사이 수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향해 몸을 던졌다. 최 실장은 군인 출신다운 반사신경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균형을 잡았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이곳에서 그녀를 처리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들이 박살나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최 실장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지만 수연은 전직 NIS 요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며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체력의 차이는 명백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싸우면서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훔친 키데이터는 이미 노트북에 입력되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중이었다. 98%, 99%. 최 실장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수연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려는 순간 팅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노트북 화면이 바뀌었다. 암호가 해독되었다. 화면에는 이카루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오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사고 당일에 조작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강지훈이 직접 결제한 은폐 지시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권태민이 싸움 현장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 두 가지 광경이 동시에 들어왔다. 자신의 충견이 피투성이가 된 변수를 죽이려 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 대표님, 이 여자가 스파이입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최 실장이 외쳤다.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채로 화면을 가리켰다. 권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집착이 충돌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기묘한 안정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변수를 지킬 것인가? 그의 병적인 집착이 이성을 이겼다. 그는 초에 실장을 돕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조각상을 집어들어 최 실장의 반대편 벽에 던졌다. 그만둬. 굉음과 함께 조각상이 박살났다. 그 순간의 망설임. 수연이 기다렸던 단 한 번의 틈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최 실장의 관절을 꺾고 그의 목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거구의 최 실장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싸움은 끝났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프로그램에 따라
해독된 파일은 즉시 외부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권태민은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진 자신의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눈으로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몇 달 후 권태민은 더 이상 하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낯선 세균들로 가득 찬 정신병동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부와 권력이라는 방패를 잃어버린 그는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의 시간은 멈췄다. 최 실장은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는 세기의 스캔들 속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위험천만한 이카루스 기술은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수연, 그녀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원 묘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빠, 이현우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오빠,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모든 임무는 끝났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NIS 요원도 위장한 비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묘비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